마음이 거칠면 세상도 거칠게 보인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남긴 이 한마디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거울 앞에 섰는데 주름보다 마음속 어딘가가 더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밀어붙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체력도 의지도 시간도 넉넉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출렁이고 별것 아닌 기억이 새벽까지 잠을 빼앗습니다. 그렇게 나이 든다는 것은 몸이 느려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예민해지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은 한때 조정에서 총망받는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먼 유배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영광도 추락도 모두 겪은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은 것은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지 못하는 무력감이라고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그 세월 앞에서 흔들리느냐, 중심을 잡느냐는 전적으로 마음의 몫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흔히들 늙으면 지혜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경험이 쌓이니 자연스럽게 현명해질 거라고 기대하지요. 그러나 진짜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두려움이 커지고 후회가 선명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기에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볼 시간이 너무 많아진 탓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진짜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솟아오르는 마음의 파도와 매일 마주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대의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불안이 그대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돛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듯이 마음의 파도를 잠재울 수는 없어도 그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라는 가장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파도를 막으려 하지 않고 파도를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 여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5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씩 붙잡을 때마다 그대는 왜 이렇게 지쳐 있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괜찮다는 자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대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이기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과의 싸움을 끝내려 하고 있습니까? 이기려는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태도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기는 법이 아니라 평화를 찾는 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몸의 쇠약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걱정과 후회와 두려움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그 목소리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용해진 시간만큼 그 목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이유, 아침에 무거운 이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지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 이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억울함, 분노, 자책이 매일 밤그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들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밀어낼수록 더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감정을 적으로 대하는 대신 손님처럼 맞이하기로 한 것입니다. 왔다가 가는 손님에게 문을 열어주듯 감정에게도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리를 내어주니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싸우면 붙잡히고 인정하면 흘러갑니다. 마음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저항이 집착을 낳고 수용이 자유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약속은 이렇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5가지 원칙만으로 그대를 끝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첫째는 흔들림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이고, 셋째는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고, 넷째는 고요를 찾는 것이고, 5째는 방향을 천천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붙잡으면 다음 것이 보이고, 5을 모두 붙잡으면 마음의 중심이 돌아옵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의 초라한 방에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서재도 스승의 가르침도 없는 곳에서 혼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대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면 평생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마음을 완전히 고요하게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완전한 고요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심장이 뛰는 한 마음도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움직임에 끌려다니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법은 있습니다. 파도가 치더라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처럼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잃지 않는 법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법을 하나씩 익혀나갈 것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이면 충분합니다. 그대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잔잔합니까? 출렁입니까? 출렁인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출렁임이 그대의 하루를 망치지 않도록, 그대의 밤잠을 빼앗지 않도록 이제부터 함께 길을 찾아봅시다. 마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평화협정을 맺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흔들림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려 할수록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이것은 마음의 역설입니다. 불안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불안은 커지고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억누를수록 화는 더 깊이 쌓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은 눌린다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눌린 감정은 지하로 내려가서 더 큰 힘을 모읍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거나 몸의 병으로 나타나거나 이유 모를 우울로 번집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존재를 인정하고 다루는 것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밤마다 찾아오는 억울함과 싸웠습니다. 자신은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인데 모함을 받았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을 부정했습니다. 선비라면 초연해야 한다고, 이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부정할수록 밤은 길어졌고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붓을 들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다, 분하다, 외롭다, 두렵다. 글자로 옮기는 순간 이상하게도 감정의 무게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흔들림을 인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싸움이 멈춥니다. 감정과 싸우는데 쓰던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둘째, 감정이 객관화됩니다. 내가 곧 분노인 상태에서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 작은 거리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수치심이 줄어듭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자책에서 벗어납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상태일 뿐입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듯이 슬픔이 온다고 자신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이 드는데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억눌렀던 적 말입니다. 억누른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원망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소한 일에 갑자기 폭발합니다. 상대방은 영문을 모르고 나 자신도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서운하다고 인정했다면 그 감정은 작게 왔다가 작게 갔을 것입니다. 인정은 감정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길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감정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구름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닌 것처럼요. 그저 있는 것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마음의 힘을 빼는 첫걸음입니다. 싸움을 멈추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에너지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법, 그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지금 그대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마음을 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내가 곧 화가 됩니다. 불안하면 내가 곧 불안이 됩니다. 감정과 내가 하나로 뒤엉켜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도 흐려집니다. 말실수를 하고 후회할 행동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제야 왜 그랬을까 자책합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거리가 없으면 끌려갑니다. 거리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강물 속에 있으면 물살에 휩쓸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둑에 올라서면 다릅니다. 저 물살이 새구나, 저쪽으로 흐르는구나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속에 빠져 있으면 그 감정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면 감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관찰자와 피관찰자는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끌려가는 발이 멈춥니다. 정약용은 이 거리 두기를 글쓰기로 실천했습니다. 감정이 거세게 몰아칠 때 붓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가? 이 감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적으면서 자연스럽게 감정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글을 쓰는 순간 감정을 느끼는 나와 감정을 적는 내가 분리되었습니다. 이 분리가 힘입니다. 감정은 그대로인데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꼭 글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속으로 묻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라고요. 누군가의 말이 가슴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즉시 대꾸하고 싶은 충동이 솟습니다. 그 순간 한 호흡만 늦춰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감정과 나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선택의 공간입니다. 대꾸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자리를 피할 것인가. 즉각 반응하면 선택이 없습니다. 한 박자 늦추면 선택이 생깁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심호흡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급한 마음에 한 호흡을 더하면 후회할 말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작은 틈이 큰 후회를 막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잘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이 구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름은 왔다가 갑니다. 하늘을 가리기도 하지만 하늘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왔다가 가는 것일 뿐 나라는 존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대가 화를 느꼈다고 해서 그대가 화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가 슬픔을 느꼈다고 해서 그대가 슬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방문객이고 그대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방문객에게 집을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되 손님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주인의 품격입니다. 지금 그대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물속에 있습니까? 강둑에 있습니까?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버리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또 하나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욕심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은 역설적으로 가장 큰 욕심입니다. 정약용도 젊은 시절에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성인처럼 살겠다는 의욕이 넘쳤지만 그 의욕 자체가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을 적으로 보는 한 평생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재료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료는 쓰임에 따라 톡도 되고 약도 됩니다. 욕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욕심입니다. 이것을 전부 없애려 하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욕심의 존재가 아니라 욕심의 방향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남을 깎아내리는 데 쓰면 해가 되지만 스스로를 갈고 닦는 데 쓰면 득이 됩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남을 짓밟는 데 쓰면 독이 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는 데 쓰면 약이 됩니다. 같은 욕심이라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글을 쓴 것도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남기고 싶다는 욕심, 후세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누구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욕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욕심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권력을 향하던 욕심을 학문을 향해 돌렸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던 마음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삶을 향해 돌렸습니다. 방향을 바꾸니 욕심이 그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밝히는 불이 되었습니다. 불은 무엇을 태우느냐에 따라 재앙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그대의 욕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욕심이 그대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을 빼앗고 있습니까? 같은 욕심이라도 방향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감사를 잊게 하면 해로운 욕심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매일 조금씩 성장하게 하면 이로운 욕심입니다. 욕심을 죄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욕심에 끌려가지도 마십시오. 둘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이 중도입니다. 중도는 무감각이 아닙니다. 균형 위에 선 힘입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의 욕심은 어디를 향했는가? 누군가를 향한 질투였는가? 아니면 나를 향한 분발이었는가? 남보다 잘 보이려는 마음이었는가? 아니면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려는 마음이었는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다 보면 욕심의 방향이 조금씩 바뀝니다. 억지로 버리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욕심은 재료입니다. 어떻게 쓰느냐는 그대의 몫입니다. 바다의 표면은 바람이 불면 출렁입니다. 파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깊은 바닷속은 어떻습니까? 표면에서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감정이 출렁이고 생각이 소용돌이치지만 그 아래에는 늘 고요한 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요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표면에서만 살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자극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전화기를 봅니다. 뉴스 메시지 알림이 쏟아집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보고 듣고 반응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봅니다. 고요할 틈이 없습니다. 표면에서 바람이 멈출 새가 없으니 파도가 가라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면 깊은 고요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바쁜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것이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강제로 고요를 마주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적고 해야 할 일도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조용하니까 마음속 잡음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소음 속에서는 남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고요 속에서야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차를 끓여 마시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깊은 물이었습니다. 유배가 강제로 만들어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대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 창밖을 보는 것도 됩니다. 저녁에 10분만 전화기를 내려놓고 차를 마시는 것도 됩니다. 천천히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도 됩니다. 책 한 페이지를 소리 없이 넘기는 것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고요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소음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세상에서 고요는 만들어야 생깁니다.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만나는 것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멈춰 있으면 됩니다. 멈춰 있으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휘저으면 탁해지던 물이 가만두면 맑아지듯이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꾸 무언가를 하려 하니까 탁해집니다. 가만두면 맑아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만히 있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견디고 나면 고요가 찾아옵니다. 고요가 찾아오면 중심이 돌아옵니다. 그대의 하루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깊은 물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화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슬픔을 다시는 느끼지 않겠다는 다짐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을 지우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물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둑을 쌓으면 물이 흐르는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본성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본성을 쓰는 것은 지혜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 무엇을 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상대방에게 쏟을 수도 있고 화를 운동이나 글쓰기로 풀 수도 있습니다. 같은 화인데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슬픔을 음악이나 예술로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정 자체를 선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감정을 어디로 흘려보내느냐가 선악을 결정합니다. 도구에 선악이 없듯이 감정에도 선악이 없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시절에 쓴 수많은 책들은 좌절과 분노의 에너지가 방향을 바꾼 결과입니다. 그는 억울했고 분했고 세상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감정을 조정에 대한 원망으로 쏟았다면 그의 삶은 쓰디쓴 불평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에너지를 학문에 쏟았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을 정리하는 데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억울함은 후세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힘을 인정하면서 그 힘을 건설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은 억제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이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요.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바뀝니다. 부족한 것을 향하던 시선이 충분한 것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습관이 감사의 습관으로 대체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큰 배의 방향은 급하게 꺾이지 않습니다. 작은 배는 핸들을 돌리면 바로 방향이 바뀌지만 큰 배는 천천히 곡선을 그리며 돌아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방향으로 흘러온 마음의 물줄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둑을 쌓으면 분명히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정하고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빠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믿으십시오. 그대의 본성은 그대로 두되 방향만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흔들림을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서 관찰하고 욕심을 다스리고 고요로 중심을 찾고 방향을 조금씩 돌리는 것. 이 5가지가 전부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익혀야 할 것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5가지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이미 환갑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고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이 떠났습니다. 돌아갈 곳도 맞이하는 사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쓸쓸함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달라졌지만 그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걸림돌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밖을 탓하는 시간에 안을 닦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합니다. 해탈이라는 단어가 먼 산속 승려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탈의 본뜻은 단순합니다. 걸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에 걸려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에 걸려 있습니까? 미래의 불안에 걸려 있습니까? 남의 시선에 걸려 있습니까? 채우지 못한 욕심에 걸려 있습니까? 그 걸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이 해탈입니다.
완전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걸리면 됩니다. 그 조금씩이 쌓이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노년의 수행입니다. 그대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이미 첫 발을 뗀 것입니다. 5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을 오늘 하루만 실천해 보십시오. 흔들릴 때 흔들린다고 인정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한 호흡만 늦춰 보십시오. 잠들기 전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됩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모여 평화로운 노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이기려 합니까? 아니면 마음과 화해하려 합니까? 이기려는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이겨도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화해하면 싸움 자체가 끝납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통해 배운 것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 나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그대가 사는 세상도 바뀝니다. 걸림돌은 늘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진짜 걸림돌은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돌을 하나씩 치우는 것, 그것이 노년의 참된 일입니다.